관련해서 소상공인 연합회의 송치영 회장님의 업계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소상공인 연합회장 송치영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협력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방침은 코로나 사태와 연이은 경기 침체의 긴 터널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중한 담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새 출발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논평으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원금 감면율 및 분할 상환 기간 확대, 그리고 채무 경감 대상을 올해 6월까지 확대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대선 정책 과제를 통해 건의드린 내용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렸다는 사실이 실감되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만 경제적 약자에게 새 출발 계기를 제공하고 경제활동 재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보완 장치를 통해 잘 선별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아울러서 그동안 성실히 상환해온 분들도 추가적 금리 인하와 함께 향후 정책 자금 지원의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신다면 정책적 형평성 및 신뢰도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생 회복의 중요한 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입니다. 이분들이 다시 악성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토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끊어진 우리 경제의 성당 사다리를 복원해야 할 때입니다. 경영 활성화와 혁신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에 이르는 통합 회복 계획과 필요한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해주는 원스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전용 특화 공제제도 도입과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조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그 원래 취지대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까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대대적인 소상공인 매장 방문 캠페인을 통해 민생회복 지원금의 효과가 배가 되도록 민관 협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악성 채무 해소와 관련해서 비슷한 의견 있으시거나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의견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멀리까지 잘 보기 위해서 잠시 일어났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 텐데요.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밝혀주시고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드신 것 같은데요. 앞쪽에 연합회장님 옆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요. 왜 변호사가 이제 소상공인 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5년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위임을 받아서 폐업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과 채무 조정 업무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좀 수천 명의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면서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점을, 약간은 디테일한 점일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봤던 소상공인들의 현실 중에서 폐업 채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채무 조정 관련해서 매년 채워야 되는 실적이 있는데 지금 벌써 2달 만에 다 채울 정도로 그 신청량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소상공인과 관련된 좋은 정책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정보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그 지원이 직관적이어야지만 소상공인에게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각 부처와 부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전 주기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무조정, 재창업, 재취업 등 재기와 관련된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5,000개 정도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평균을 내보니까 여기 한 소상공인이 보통 가지고 있는 평균 채무가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뭐 이 돈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어떨 때는 심리 상담가가 아닌가, 돌아가시지 말고 제발 방법을 찾아보자 이럴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큰 돈이긴 하지만 저는 사람이 죽을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회생 파산에 대해서 오히려 소상공인분들은 소극적인 경우가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나쁜 짓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채무를 그냥 없앤다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회생파산 제도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낙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개인 파산 회생 절차 개시 때부터 면책 결정까지 정보가 법원의 통보에 따라서 한국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이 해당 이력은 파산은 5년, 회생은 3년간 보관이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발급도 안 되고 뭐 소액 대출도 안 되고 신용거래에 일정한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빈번한 소액금융거래가 필수적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다른 사람 추가 질문하기 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채무 조정 아니 파산을 하면 일정 기간 금융거래 제한이 있다는 건가요? 파산하면? 회생은 3년, 파산은 5년 동안 신용거래 아니 금융거래 금지. 네, 정보가 등록이 되니까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 그 정보 마이크를 맞아 드리세요. 네, 정보가 이제 등록이 되다 보니까 그 정보를 보고 금융기관에서는 파산과 회생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죠. 신용거래를 허용하지? 예, 맞습니다. 안 해준다? 네. 일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뭐 통장 이런 것들까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분들 손 드셨거든요. 네, 뒤에 체크무늬 옷 입으신 선생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저 이렇게 대통령님을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 역시 투표는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발언하신 누구신지 변호사님 말씀이라도 하시고 하시면 낫지 않을까? 누구시라고? 예. 죄송합니다. 저는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에 거주하는 구자빈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 채무 관계에 관련해서 그 신불자 처리가 되면 고의적으로 피해 아닌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채권자 입장입니다. 그 점이 어떤 배려가 전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그저 돈을 떼야만 되는 국가의 명령으로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몇 번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개인이 국가의 명령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손해를 봐야만 되나라는 의구심이 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좀 헤아려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시정비법 관련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대부분 도심에서 낙후 지역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거주하고 어떤 그 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 그 소상공인들입니다. 저 역시
대전 그 인쇄 특화거리에서 인쇄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최근 2019년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전을 해야만 되는데 현실적인 보상이 또 전혀 없습니다. 조합에 문의하니까 명도 소송을 해서 그냥 내몰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제가 비대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금 그 척수증으로 목이야 다 발바닥까지 마비인데, 이렇게 된 배경은 뭐 그건 얘기 안 테러를 하셔도 당했습니다. 그건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재개발 관련해서 테러를 당해서 현재 이런 상황인데, 재판에서는 모두 졌습니다. 1심 재판에서 재판장께서 자, 하는 말씀이 일단 알겠고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면 좀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요약해서 그 문제는 왜 강제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냐? 네, 그런 현실적인 거죠. 이주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네, 살펴볼 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주십사. 말씀해 당부의 주시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예. 자,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얘기 좀 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재개발 재건축을 왜 강제로 하냐? 이거는 약간 주제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벗어난 얘기이긴 한데, 그냥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 내 뜻대로는 할 수 없고 가끔은 다른 사람 뜻에 억지로 따라야 될 때가 있죠. 재개발 재건축도 아마 뭐 4분의 3이니 5분의 4니 뭐 이런 3분의 2니 이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싫어도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를 시키는 그런 제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100명이 같이 살고 있는데 80명은 필요하다, 뭐 하자 했는데 20명이 반대를 해요. 그럼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20명이 반대하니까 끝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방치할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칙을 정해 놓는 거죠. 그게 소위 입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입법을 할 때도 아마 논란이 많겠죠. 예를 들면 이걸 5분의 4로 할 거냐, 아니면 뭐 4분의 3으로 할 거냐, 3분의 2로 할 거냐, 과반수로 할 거냐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국회에서 아주 오랜 시간 논의하고 싸우고 정리해서 법으로 일정 수 이상이 동의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강제로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시킬 수 있다. 거부하면 어떡하냐? 강제로 명도 소송해서 내보내고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요건에 해당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합의, 규칙에 강제력을 부여한 이유죠. 만약에 이런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모두가 필요한데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면 못한다. 이러면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주먹 다짐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법으로 만든 거라서 지금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그게 법에 어긋나냐 또 어긋나지 않느냐가 결국 법원의 재판으로 결판이 난 건데, 아마 선생님의 주장이 법에 어긋난다고 결론이 난 것 같네요. 화나겠죠. 어쩔 수 없는 게 또 우리 같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겠냐. 입장이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토론 주제에 관계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정부가 나서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빚받아야 되는데 뭐 채무 조정이니 파산이니 회생이니 마음대로 결정해 가지고 내가 분명히 채권을 1,0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걸 200만 원으로 깎았냐? 왜 200만 원밖에 못 깎고 왜 800만 원을 정부가 마음대로 법원에서 깎아주냐? 그런 얘기잖아, 그죠? 맞는 말씀이죠. 왜 그래 도대체?
내 돈인데. 그런데 이건 역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제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니까 좀 다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채무 탕감이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금융기관들의 대출을 얘기하는 거지, 개인 간 대출에 대해서는 그걸 통제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예산을 들여서 7년 지난 5천만 원 이하는 탕감해 주자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러면 개인들이 돈 빌려준 것도 해당이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회생제도나 파산제도는 상당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돈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 사이에 이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는데, 물론 돈 빌려준 거 이자 약정한 대로 끝까지 받으면 좋죠.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영영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장기를 팔아야 돼. 그런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요. 너 장기라도 팔아 말해가지고 또 안 판다니까 강제로 막 납치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력으로. 요새는 밤에 전화하는 횟수도 제한하고 그러잖아요. 못하게 한다든지 아예. 그것도 강제로 하면 안 된다. 밤새도록 전화해가지고 괴롭히고 막 이런 게 허용될 때가 있었어요. 나 돈 빌려줬는데 왜 빚 안 갚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전화기만 보면 막 스트레스 쌓여서 못 살게 해. 그래가지고 돈을 또 빌려가지고 빌린 돈을 갚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게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이 있어서 돈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떼일 가능성도 감안하고 빌려줘라. 떼일 가능성도 감안하고 빌려주고, 그걸 이자라는 데다가 위험을 얹어서 돈을 더 받는다. 예를 들면 이분은 관상을 보니까 돈을 잘 못 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분은 돈을 엄청 잘 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빌려줄 때 이자율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감안돼 있다. 근데 갚을 능력이 영 안 된다 이 사람을. 근데 거기를 계속 원금 이자 계속 늘려봐야 어차피 재기불능이다 이거 도대체. 그러느니 차라리 공평하게 딱 깎아주고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받게 해야 죽은 채권이 일부라도 살아서 현실적인 돈이 되지 않냐. 근데 그걸 조정해 주는 게 파산제도죠. 또는 회생제도. 그것도 역시 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통해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싫어도 할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회 전체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적 관계에서는 파산이니 회생이니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채무 탕감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미국 대체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거는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든가, 집을 담보로 돈을 엄청 빌렸는데 전부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다 빚쟁이가 된 거예요, 미국 시민들이. 근데 이걸 원칙대로 다 처리하면 다 금융권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자.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요. 주빌리라고. 성경에 보면 50년마다 빚을 다 탕감을 해주고, 어떤 때는 노예 종살이도 해방해주고 그랬다 그래요. 옛날에 원시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문명사회에서 한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심지어 자식들까지 영영 그 빚은 상속된다. 이 마귀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채무 탕감을 좀 하자. 특히 금융기관들의 경우는 이걸 빌려주면 몇 퍼센트는 빚을 못 갚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 이자에 얹어가지고 다 미리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측했던 위험 이미 다 비용으로 산정해가지고 이자로 받고 있는 그 부실채권 못 갚는 걸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으면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면 이 10명 중에 1명은 못 갚을 거라고 보고 9명한테 그 1명 못 갚을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9명한테 다 이자를 받고 있는데 다 받았는데 그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다니가 다 받으면 이게 부당이득이죠. 그 이중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형평성에 맞다. 또 한 가지는 너무 잔인하잖아요. 은행은 어떻게 받느냐 예를 들면 연체가 발생하면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숫자 예를 들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누가 3개월 이상 또 1년 이렇게 막 연체를 하면 원래는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팔아요. 이거를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팔아요. 얼마에 파냐? 대개 뭐 10% 많이 받으면 30% 팔아요. 그러면 산 사람은 원금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억을 내라고 쫓아가면서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3천만 원 받으면 엄청 돈 버는 거죠. 이거 온당하냐?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열심히 받다가 또 못 받아요. 그거 또 팔아요. 이번에는 5% 이렇게 팔아요. 5%에 산 사람이 더 고도의 아주 악질적인 방법으로 괴롭혀서 돈을 받기 시작해요. 밤에 전화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맞아요? 한번 당해봤어요? 옛날 당해보셨대요. 지금도 해요. 예, 지금도 몰래 하는 사람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원금의 한 5%나 뭐 7% 뭐 3% 이렇게 사가지고 막 괴롭혀가지고 10건 중에 1건만 받으면 이게 본전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받겠어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야 우리 이러다 차라리 죽자. 진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죠.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 빚 문제 때문에 내 이렇게 평생 끌려다니면서 이러느니 차라리 죽자 이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갚을 능력도 없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장부에 써진 숫자에 불과한데 A 땡땡 1억 뭐 원금 이자 막 들어가지고 3억 이 장부에 써놓는데 실제 가치는 1%. 예를 들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빚쟁이 입장에서는 3억이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는 100만 원 가치밖에 없는데 빚쟁이 채무자는 3억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빚을 지면 신용불량 되죠. 통장 거래도 못하고 통장이 있으면 압류당하고 이러니까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어디 알바 같은 데 가면은 통장으로 받아야 되는데 통장이 있어요. 그럼 통장이 없으니까 알바도 못해요. 사회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손실이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방치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것 때문에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거는 탕감해버리자. 싹 정리해버리자. 이게 모두에게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반론이잖아요. 아까 선생님 예를 들면 다른 분들 제가 사실 오늘 대전 와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진짜는 이 얘기예요. 이 얘기하려고 온 측면이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하십시오. 이거를 도덕적 해이 아니 그거 뭐 7년 안 갚고 5천만 원 이하니까 채무 탕감해주고 그럼 앞으로도 7년 안 갚고 그러면 나도 안 갚아야지 이런 사람 생기면 어떡할래?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듯하네. 그 생각이 들 거예요. 7년 지난 다음에 원리금을 못 받아가지고 7년 동안 못 받는 거 탕감해 주자니까 왜 해주냐? 해주지 말자. 나는 갚고 있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점만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되는데,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압류당하고 경매당하고 통장 거래도 못하고 신용불량 등재돼 가지고 은행에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7년을 버텨가지고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안 갚고 한번 버틸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7년 동안 못 갚은 원리금 5천만 원 이하 탕감해 주는 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니까 그거 보고 안 갚을 사람이 생기니까 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강요했나요? 네, 생각을 조금만 돌려보면 물론 능력이 되는데 안 갚는 그런 사람이 7년 버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제가 시장을 하면서 저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조사를 하러 다니는 일 있잖아요. 제가 그걸 한번 몇 년 동안 했는데 진짜로 집집마다 때 띵동 하고 다 물어봤거든요. 세금 안 내셨는데 왜 안 내셨어요? 물어봐라 다 가서. 어제 잊어버렸는데 그럼 내세요. 그럼 내고. 저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는데요. 진짜요? 보니까 진짜야. 그럼 채무 탕감해주고 복지제도 지원해주고. 근데 띵동해서 물어보니까 막 골프 치고 막 금괴 있을 것 같아요. 압수수색 보니까 집에 진짜 달러 뭐 이런 거 가지고 버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극소수. 근데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거의 압도적 다수가 7년 동안 빚을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으로 경제생활도 못하고 버티는 사람들의 빚을 어차피 못 갚는 빚을 정리해주자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겠냐?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겠냐? 채권자 입장에서 합리적 태도냐? 그거를 그렇게 장부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 비용 따지면 더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추경에다가 이제 그런 예산을 좀 편성했어요. 7년 지나고 7년 동안 연체가 되고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은 탕감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분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추가할 생각인데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 당시에 그 코로나 위기를 넘어야 되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국가의 돈으로 그 위기를 넘어갔어요. 그래도 개인들한테 돈도 막 대주고 비용도 정부가 다 부담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빚쟁이가 돼버렸어요. 다른 나라는 정부가 빚을 많이 줬어요. 보통 국가 부채 비율이 10몇 %씩 올라갔죠. 국민 총생산의 한 10% 전후를 그 극복을 하는데 정부 돈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빌려줘가지고 개인이 부담했어요. 개인이 다 빚쟁이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빚쟁이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파산하게 됐고 문도 많이 닫게 됐고. 이거 정부가 좀 이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실까요? 좀 보다 많은 분들께 말씀 기회 드리고 대통령님 말씀 모아서 들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기 뒤에 분홍색